안녕하세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의 저자 전홍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보문고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sensitive하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 예민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민한 것이 생겼고 그게 지금 자기 생활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잘 알게 되면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예민하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아론이라는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태어날 때부터 좀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뭔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진료실이나 이렇게 상담에서 예민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예민성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공황장애처럼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다 예민한 게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쪽으로만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아주 자기 일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보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불면증도 오고 우울해지고 힘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성공해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돌이켜 보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때부터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 자신의 예민성을 잘 활용해서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선천적으로 예민한 분도 있지만은 이제 타고난 예민성 이후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고라는 것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아지한테 물렸다든지 아주 작은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개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매사에 그런 예민성이 이전보다 더 크게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민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어난 지 뭐 한 살이나 2살 되는 어린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뭐 예를 들어 쥐, 뭐 거미, 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양을 보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선천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분들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잠실에서 찍고 있는데 이 아쿠아리움에 이제 간 거예요. 아쿠아리움에 가서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아쿠아리움은 이게 유리벽이 크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리벽이 갈라지면서 물고기가 다 자기를 향해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갑자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는 물론 이제 아쿠아리움 가도 힘들지만은 뭐 바닷가라든지 물기가 이제 물이 많은 데만 가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2~3살 때 어릴 때 이제 물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걸 아버님이 겨우 구해낸 거예요. 죽을 뻔한 거를. 근데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게 뭐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억이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도 트라우마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후천적으로 경험을 자기도 뭐 예측 못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 있는데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고 기억하는 게 있는데 기억 못하는 게 더 그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불안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조금 긴장이 있고 불안이 증가되면서 불안 발작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숨쉬기가 어렵고 막 호흡이 곤란하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아까 그 여성분 같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하지 않은 경우에 조금 불편한 느낌만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은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기억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좀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재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리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경험 중에서 거의 잊어버릴 법한 기억이 자꾸 현재하고 연관이 되면서 생각이 나면서 자꾸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수족관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바닷가에 가도 힘들고 또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운전하는데 옆에 물이 있는 것만 봐도 무서워요. 그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걸 이제 좋아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재경험이라고 하고 예민한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만 있게 돼요. 밖에 잘 안 나갑니다. 집순이가 되는데 집에만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집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예전 기억들을 자꾸 생각을 해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말했던 거,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거, 그때 나 섭섭하게 했던 거, 주로 생각하는 게 주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자기 섭섭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건 좋은데 약간 조금 확대돼서 생각이 돼요. 원래 그 팩트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자꾸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노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책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거기 보면은 얼굴에 이제 그런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얼굴에 기형이 있고 평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어떤 분들은 잘 지내고 어떤 분들은 힘들게 지내죠. 그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걸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이걸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고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만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밖에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뇌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몸의 기분이나 인지라 그래가지고 기억, 그 다음에 또 기억을 저장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그걸 인지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김장을 한다. 지금 김장 많이 하셨을 때 김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배추도 사서 절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양념을 할지 준비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실행 기능이라고 해요. executive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뇌가 기능이 떨어지면 그걸 못해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하는 걸 못합니다. 그런 뇌 기능을 다루는 게 이제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뇌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저도 있고요.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강아지나 동물도 다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오묘한 조합으로 우리의 기억하고 인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거기 휘둘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너무 많아지면은 의심이 많아집니다. 의심이.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어떤 약을 먹었는데 뭐 도파민이 올라갈 수도 있는 약도 있어요. 올라가면은 남편 자꾸 핸드폰도 뒤져보고 싶고 혹시 늦게 오면 의심도 되고 이제 그런 의심이 생기고요.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각성 물질, 각성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올라가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세로토닌도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은 막 집요해지고 사람이 또 이렇게 정신이 또 얘가 혼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안에 있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민성이 적절히 조절돼서 선을 넘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가지고 계속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막 과거 회상하고 불안이 일반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에 다 민감해지거든요. 그럼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 완전히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잘 힘들어도 잘 지내는데 왜 누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드냐? 타고난 성향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오면은 엄마도 예민하고 뭐 누나도 예민하고 다 가족들이 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 태어나서 이제 아기 때 보면은 아기가 이제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점차로 걷기도 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 가게 되죠. 근데 실제 우리가 태어날 때 뇌 발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태어날 때 애는 거의 백지장 형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경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필요 없는 거는 가지를 치고 필요한 건 계속 강화시켜요. 얘가 어린 시절에 계속 무서운 경험만 하면 어떻게 되냐? 무서운 회로만 강화돼요. 조금만 무서운 걸 봐도 계속 이게 회상이 되고. 근데 그러면은 애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좋냐? 가장 좋은 경험은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거예요. 이게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줬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씩 웃어요. 애들 한번 해보면은 어린애들이.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게 우리가 컨피던트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엄마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다는 아니고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해줄 수 있는 애한테 가장 중요한 건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아이는 언어를 배우고 감각을 배우고 이제 고위 인지 기능을 배우고요. 그러면서 그게 또 끝난 게 아니고 초등학교 이제 초반이 되면 감각이나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춘기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게 발달하니까 그때 또 이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태어날 때 그렇게 잘 태어났으면 좋은데 뭐 어릴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예기치 못하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난 예민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 그건 아니고 예민한 것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게 되냐면은 아까 엄마가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시큐어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 엄마의 역할을 할 다른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동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 일을 할 때 예민한 것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는 아주 릴렉스 되는 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지 예민한 분들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그런 일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자신의 그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잘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거를 자꾸 과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고 나는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내가 겪은 일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ere and now라 그래서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성을 좀 낮추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예민한 분들은 항상 긴장이 높거든요. 근데 너무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그런 걸 많이 먹으니까 항상 긴장이 더 돼요. 그것보다. 그래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자기를 너무 감추기보다는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 생활 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예민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자기의 삶을 좀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만나서 이제 잘 지내시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려는 분이 있다 그럼 자기가 굉장히 예민하다 그럼 상대편 배우자는 그거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가 이제 그 예민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좋아한다든지 같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지금 만났는데 전혀 아니다. 맨날 소리만 지르고 아주 그냥 감정 소통이 전혀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면 좀 약간 조금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나면은 예민한 분들의 남편을 만나면 항상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은 그 소리를 10배, 100배로 크게 들어요. 소리만 좀 작게 일단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떻게 해야지 자기를 뭐 조금 도와줄까 이것보다는 내가 아까 내 자신을 예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자꾸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예민한 분들은 눈을 똑바로 못 맞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눈을 똑바로 맞추고 얘기하는 게 아까 엄마가 처음에 줄 수 있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아주 어릴 때. 근데 나이 들어서도 눈 못 맞추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눈을 똑바로 맞추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약간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보통 15도 정도 이렇게 돌려요. 얘기할 때. 평소에는 괜찮다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돌려요. 왜 그러냐면은 눈을 똑바로 맞추면 자기를 마치 알아채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예민한 분들이 그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근데 그 특유의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렇게 머리를 두다가 보니까 이게 이쪽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허리 디스크, 뭐 근골격계 통증, 머리 두통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우리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래서 머리의 위치를 똑바로 하시고 이 어깨 중간에 머리가 딱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두통도 신기하게 많이 없어집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멋있게 보일까? 또 나를 인정하게 보일까? 뭐 이렇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방이나 백이나 옷 이런 데 신경 많이 쓰시는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번 자신의 표정이나 말투를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항상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오죠. 여기 이마에 이제 주름을 지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를 악물고요. 그리고 말투도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이런 오해 같은 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투나 표정이 부드러우면은 그냥 넘어갈 것을 다른 사람과 자꾸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나 말투를 좋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자신을 더 예민하지 않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레스토랑에 가도 항상 존댓말을 하고
항상 그렇게 강한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예민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아주 뭐 훌륭한 분도 많고 자기 일에 엄청난 성공하는 분도 많은데 참 공통적인 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게 참 잠을 못 자서 고생한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잠을 근데 잘 자는 분들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밤에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다가 뭐 양 1000마리까지 세고 아침에. 양 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양 세 가지고 성공한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아침에 어떻게 잠을 완전히 깰 것인가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이 완전히 깨지면 밤에 잠이 잘 오게 돼 있어요. 잠을 깨는 좋은 방법은 빛입니다. 빛, 햇볕.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보면은 이게 빛이 눈으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 뇌를 갖다가 각성을 시켜가지고 이게 멜라토닌을 억제해가지고 굉장히 그 밤에 잠이 잘 오게 우리 몸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만 빛을 쬐도 좋고요. 빛을 쬐기 어렵다면은 이제 나가기 어렵다면 창가에 좀 앉아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조금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 이도 저도 아니고 너무 어둡고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은 집에 불빛을 밝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가면 각성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대화에서 나옵니다. 예민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약간 잠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대화하는 것 이외에 말투나 표정에 너무 신경을 써요. 혹시 날 싫어하나? 내가 말한 게 뭐 잘못됐나? 아니면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말을 놓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똑바로 보지도 못한다 했지. 약간 딴 데를 보다 보니까 입을 또 못 보고 자꾸 말을 놓쳐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걸 지나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얘기한 거, 오늘 내가 말한 거 잘했나? 잘못했나? 이 생각하다가 핸드폰 어디다 놨는지도 깜빡하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했는지 깜빡해서 두 번씩 하고 양치질도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핸드폰 집어넣고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치매가 아닌가 또 걱정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이게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이 내용이 나중에는 잊어버릴 내용이다. 결국은 이게 잊어버리고 없어질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그 경험,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게 중요해요. 그 대화를 할 때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민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민성을 잘 극복해서 대인관계도 잘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우울증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민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만나면은 조금 더 예민해지고 그 사람의 말투 이외의 표정 여러 가지 언어 외적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민감해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걸 안 만나는 걸로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도 안 만나는 걸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 그 예민함이 곱하기 100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살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둔해져요. 근데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이외에 나머지 비언어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말하는 내용을 마치 카톡이나 메신저로 대화하듯이 그 내용에만 신경 쓰면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이들 중에서 이제 조금 힘들다면은 가장 편한 사람부터 먼저 좀 만나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편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도 좋아요.
직장에서 예민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을 뭐 팀장님이 예민하다고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면은 직장마다 그 직장에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예민성이 꼭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량이 나면 안 되는 일도 있고요.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처럼 창의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꼼꼼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윗사람들이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밑에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너무 예민하다고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만 그러는 건지 다른 동료들한테도 다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예민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중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그분의 원래 성격이라든지 태도와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일단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팀장님이 자기한테만 그렇다면,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는 안 그래 자기한테만 예민하고 막 사사건건 간섭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그 사람을 건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이렇게 나를 볼 때 뭔가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어떤 부분이 민감하게 그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그분하고 대화하기는 힘드니까 한번 동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험이 많은 동료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이 팀장님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데 자꾸 맞춤법을 틀려요. 그럼 팀장님이 이걸 자꾸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이렇게 거기에 꽂힌 게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자기가 조금 고쳐서 해드리면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팀장님의 어떤 성향을 갖다가 한번 그 동료들과 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동료들과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이요. 눈치를 너무 안 보는 사람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이제 문제죠. 근데 보통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 자신감이 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눈 못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요런 분들이 그래요. 근데 보면은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족들하고도 그렇고 대부분 조금 어릴 때부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존심이 낮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올려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좋은 프로덕트를 냈다든지 잘 발표를 했을 때 윗사람도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주위 동료들도 이렇게 인컬리지를 해주면 자존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칭찬을 받아야 좋아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야단치면은 더 위축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히스토리가 아주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좀 야단 많이 맞고 자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고쳐지기는 어렵더라도 스스로는 자기 자존심을 찾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거기서 좀 힘을 얻어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기분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프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울감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사이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 야구 선수 예를 제가 드는데, 야구 선수인데 매일 3할 타자가 갑자기 1할밖에 못 쳐요. 그러면은 팬들이 막 뭐라 그러겠죠? 근데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3할을 쳐요. 요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야구 해설할 때 보면 또 타율 떨어질 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우울증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배트에 공을 못 맞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서류가 이렇게 받잖아요. 양이 많으면 이게 파악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의욕도 떨어지지만 집중력도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아까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대화할 때도 그렇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상처도 많이 받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 양을 다 고갈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작은 힘든 경험, 뭐 트라우마를 조금 경험했든지 그런 걸로도 쉽게 우울증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편하고 싸웠는데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남편하고는 화해를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센시티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평소 자기 그 에너지 관리를 잘 하고 이게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자꾸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예민하면 잠을 못 자는 거는 이제 왜 못 자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됐죠? 잠 못 자는 사람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수면 장애로 치료받는 분들이 한 20% 늘고 우울증 치료받는 분도 한 20% 늘었거든요. 이게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또 뭐 직장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 긴장이 올라가죠. 긴장이 올라가고 각성이 되면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음날 시험 전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수준이 높아지면은 교감신경계가 사람의 잠을 깨워요. 긴장을 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교감신경, 아까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밤에 뭐가 필요하죠? 자꾸 잠 못 자고 에너지가 필요하면 뭐 먹어야 돼요. 자꾸 먹게 돼요. 그러면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꾸 먹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체중 증가도 증가지만은 심한 경우에 당뇨, 혈압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아침엔 또 못 일어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사이클이 저녁형 인간으로 바뀐 거죠. 밤형 인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한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거기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걱정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감염을 너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방역에서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신경을 쓰면 그게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커피나 카페인도 좀 줄여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침에 확실히 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진짜 지금 벌써 1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뭐 백신도 개발되고 지금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만은 뭐 지금은 이게 스스로 마스크도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이럴 때 예민해지기가 쉬워요. 항상 긴장이 되고 예민해지면은 계속 화가 나고요. 자기도 모르게 불면증이 생기고 폭식이 생기고 더 예민해지는 이 악순환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 어렵지만은 오히려 자기 예민성을 발견하고 한번 조절해 보는 시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코로나가 이제 물러난 이후에도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나의 예민성의 에너지가 결국 일에 투영돼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힘드시겠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